K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8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매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종걸님을 모시고 친구 사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나님 재밌게 들으셨어요? 아직 못 들었어요. 들었다고 해. 그냥 들었다고 해. 들었다 하고 왜 아직 안 들으셨어요? 바빠서? 아니 2부 올라오면 다 들으려고 했는데 네. 올라간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러니까요. 핑계가 좋네요. 현생이 바빠서. 네. 그리고 최근에 엄청 고대하던 영화가 개봉을 해가지고 위키드 네. 지난주 목요일에 개봉을 이번 주 목요일이구나. 20일에. 네. 수요일이구나. 11월 20일에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벌써 2번을 봤어요. 그러시겠죠. 네. 워낙 좋아하는 더빙 영화. 한번 뭐 아니 딱히 더빙 생각보다는 그냥 IMAX로 한번 그리고 그냥 일반관에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역시 좋더라고요. 2시간 반이 훌쩍 지나가서 거의 3시간이던데. 거의 맞아, 3시간. 저도 어제 봤어요. 힘들었어요. IMAX로. 힘들었어. 둘 다 어제 본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재밌게 네, 봤고. 어제 봤죠. 네. 떠들고 막 노래 따라 부르면서 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해가지고 관크. 입으로 막 엉엉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저는 자막 말고 이제 더빙도 한번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막이 그러니까 노래가 나올 때는 아예 그냥 한국 그 번역 버전으로 그냥 자막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약간 그걸 기반으로 손을 본 거 같아요. 좀 본 같진 거구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자막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았지만 오늘은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굴림체가. 그 자막 굴림체는 일부러 그 느낌 저작권 내려고 없이? 옛날 느낌 내려고. 근데 의도한 바에 비해서 우리나라 글씨체가 한국에서는 굴림체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잘못한 거라고. 망했네. 근데 재밌었어. 차라리 오라? 이런 느낌. 차라리 이렇게 막 좀 신경을 써서 옛날에 막 대한뉴스 막 이런 글씨체로 했으면 차라리 그 시대 약간 배경이 좀 됐을 텐데. 그럼 영어 폰트도 약간 그런 느낌을 썼나보네요. 그래서 처음에 위키드 이렇게 딱 타이틀로 딱 올라갈 때 이제 거기도 굴림체로 돼 있잖아요. 맞아. 위키드가. 그게 옛날에 마지막 것도 그렇죠. 오제 마법사 그 글씨체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위키드 그게 그거는 연결이 되는데 이제 한국어에선 그게 안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코믹 산스 쓴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한국이 느끼기에는 굴림체가. 아무튼 네, 재밌게 봤습니다. 맞아요. 혹시 안 보신 분들 많이 보세요.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단하게 영화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 모신 게스트가 이제 최근에 되게 핫했던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소설 기반의 영화와 드라마가 최근에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 드라마 감독님 4분 중에 한 분을 모시게 됐어요. 네. 손태경 감독님이 나오셨는데 아마 저희가 제목에 이제 썼을 테니까 이분이 나오셨다고 하면서 이제 많이들 깜짝 놀라셔서 들어오셨을 텐데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귀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손태경 감독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드라마 비하인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사람은 아닌데 귀하신 분이죠.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이런 작은 방송에 나와주셔가지고. 네. 아닙니다. 특히나 저희 다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맞아요. 되게 모시고 싶다 생각을 얘기만 했었는데 진짜 이게 성사가 되어서 너무 맞아요. 기쁩니다. 네. 아니, 사실 제가 최근에 끼얹어 줄게를 하면서 이제 킴형 망원 때 킴형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킴형을 알고 나서 어디를 가는 데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이 킴형을 알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발이 워낙 넓어서.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발이 넓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마침
그 손태경 감독님도 김영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아는 사이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태경 감독님을 또 그 인연으로 또 모시게 됐어요. 거의 섭외에 지금 엄청난 공을 1등 공신이라 공을 세우고 있는데 저에게 팟캐스트에 네, 김영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자 일단 손태경 감독님 소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전 손태겸이라고 하고요. 네. 영화 드라마 이제 쓰고 연출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가르치는 일 같이 하고 있고 이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도시의 사랑법 드라마 각색이랑 앞부분 연출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 영화랑 드라마를 쓰는 것도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나리오 강의? 쓰는 거 이런 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그냥 대학교 연극영화과 시간 강사. 네, 근데 그 일을 좀 오래 했어요. 한 10년 정도. 그럼 거기서 시나리오 쓰는 법 이런 과목을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여러 과목을 했었는데 주로 워크숍 과목이라고 하죠. 단편 영화 만들고 네, 쓰는 것부터 이제 만들고 완성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그런 수업을 가장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전반적인 영화 만드는 과정을 네. 양성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도 아직 양성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후학에 그저 다른 친구들하고 피드백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또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해서 그 일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적성에 맞는 일을 맞아요. 한다는 게. 네. 사실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런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제가 시나리오. 그런 제가 그런 전공은 아니지만 그냥 교양으로라도 뭔가 좀 단기 과정이라도 있으면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기회가 딱히 없더라고요. 뭐 딱히 막 탁과생이 수강하는 강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저는 이제 전공 연극영화 전공하는 분들하고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냥 사회인 분들 대상으로 무슨 센터들 미디어 센터들이 네네네. 많잖아요. 네. 거기서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만나보는 경우도 있고 교양 과목 같은 거 하다 보면은 탁과생 분들도 전공과 상관없이 듣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게 접근성이 막 아주 문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취미나 혹은 그 취미로 시작했다가 그 이상의 어떤 그 과정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탁과생 분들이 전공과 상관없다가 수업이 한 학기 끝날 때쯤엔 내가 전과를 할 만큼의 좀 이렇게 흥미가 생겼다. 네, 아예 내 진로에 대한 또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쓰고 만들고 연기하는 게 재밌었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상당히 안타깝죠. 저나 이런데 결론이 지금 잘 하시는 거 좋을 수도 있는데 신중한 생각을 하시면 쉬운 좋을 길은 것 아니다. 네. 네. 예상하지 않은 답변이 나왔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김이나 작사가님도 원래 직장인이셨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김영석 작곡가님 그 회사에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거기서 이제 김영석 작곡가님한테 발탁을 해서 그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한 6년 걸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직장생활 병행하면서 약간 투잡으로 계속 네, 작사가 계속 하다가 활동하셨구나. 이쯤 벌면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둬도 되겠다. 박상현 작가님도 사실 이 원작 그렇죠. 이게 그분도 회사 계속 다니시면서 일하시면서 책을 쓰셨잖아요. 음. 결국은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는 사람은 되게 쉽지 않다. 맞아.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감독님도 저번에 그 저희랑 그 사전 인터뷰 잠깐 하실 때 그 러시에서 일을 오래 하셨다고 저번 네. 얼핏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한 횟수로 따지면 한 7, 8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작업하느라 쉬고 이런 네. 기간도 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그 정도 오래 했었던 것 같고 각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네,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 일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100% 생업으로 바로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분야인가 봐요. 그러니까 창작 일이 전반적으로 비슷할 수도 있고 제가 다른 분야는 정확히는 네네. 모르지만 그 지속 가능한 상태의 창작을 한다는 게 그 전략이 필요하고요. 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는 월급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회사를 다녀본 적도 없고 프리랜서로 지내다 보면은 내 살 길을 내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수입과 관련돼서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다른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창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좀 이제 조금 수월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관련된 일을 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네. 많이들 사실 인터뷰를 감독님들보다는 배우분들을 많이 듣잖아요, 저희가. 근데 배우분들 중에도 최근에 이제 좀 늦은 나이에 뜨신 배우들 맞아요. 보면은 뭐 다른 일 하시면서 병행하셨던 분 되게 많더라고요. 평소에는 뭐 가게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또 일이 들어오면 그때 잠깐 배우 일 하시고 맞아요. 이러신 그런 분도 계시고. 분들도 중년 배우든 아니면 네. 30대에 올게 뜬 배우들이든 약간 그런 거 업계 같더라고요. 자체가 참 쉬운 업계는 아니다. 맞아.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는 저희 혹시 계피방에 대해서는 이전에 알고 계셨는지 들어본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계피방은 알고 있었고 아 진짜요? 네. 사실 죄송한데 많이 들어보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죄송한 필요는 없으세요. 네. 최근에 이제 올라온 것들 이제 들었고 이 얘기 나오면서 이제 또 들었고 변호사님 나오셨던 부분이랑 그리고 그 관련된 계피방은 아닌데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나 그 알고리즘에 계속 뜨는 것들 있잖아요. 네. 나와서 방송하시고 하는 그런 것도 아 뵙고 저요? 네. 라즈베리 아 네네 아, 맞아요 맞아요. 진숙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홍보를 요즘 열심히 뛰고 계셔가지고 견져줄게 하지만 사실 진짜 홍보하는 건 계피방이다. 아무튼 그 손태경 감독님이 혹시 어떤 작품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단편 영화 유명한 것들을 좀 하셨었죠. 막 그 야간 비행이랑 수상하셨고 맞아 수상도 네, 하셨던 수상하셨죠. 야간 비행도 있으시고 여름 방학이라는 단편도 있고 아웃이라는 단편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생 프리퀄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작은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죠. 네. 그 미생 다들 아시는 미생의 그러니까요. 네. 프리퀄 하나 뭐 있었지? 이희경 배우는 아이와나. 나오신 네. 아기와나. 아기와나. 네. 그 이번에 준비하면서 감독님이 저희한테 링크를 좀 보내주셔서 작품들을 다 봤는데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았어요. 인상적인 장면들도 많았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다음 화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혹시 그 저희가 말씀드린 작품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도시의 사랑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드라마와 영화가 요즘에 굉장히 게이씬에서 핫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화랑 드라마가 또 공교롭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딱 공개가 돼가지고 더 이게 서로 시너지가 일어나서 더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 드라마 그 중에서도 이제 감독님이 참여하셨던 드라마는 어떻게 제작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감독님은 어떻게 여기 합류하시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대도시의 사랑법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영화 아카데미라는 그 영화 학교가 있습니다. 네. 카파. 제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근데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이제 그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해마다 어떤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해왔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작년이 4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념으로 어떤 작품을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그동안은 단편 옴니버스처럼 카파 출신 감독님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를 구성한다라는 모토의 작품들을 많이 했었는데 비슷하게 가면서 조금 더 대중들을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작품을 선택한 뒤에 저는 그러니까 그 작품을 선택하신 그 분의 결정이 굉장히 이렇게 상당했다라고 생각을 그러게요. 하는데 네 편의 이제 단편들이 연작 형태로 되어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네. 네 분의 연출분들을 모셔서 같이 제작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렇게 2년 이상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앞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그 구성하는 단계에서 세대별 그리고 남녀 이렇게 성비를 맞춰서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한 자릿수 제가 기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자릿수 기수는 10기 때, 20기 때, 30기 때 약간 이렇게 시기별로 감독님들을 모셔가지고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을 먼저 짜놓고 계셨고요.
거기 그 기준에 맞는 그 구성 단위에 맞는 감독님들을 이제 모셔서 이제 연출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합류가 돼가지고 네. 운 좋게 그 중에 한 세그먼트를 연출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20기 때셨던 거죠? 네, 제가 네. 29기에 이제 남자 연출로 네, 들어간 케이스였고 그렇더라고요. 감독님들 사진을 봬도 뭔가 되게 앳된 여성 감독님부터 나이가 좀 있으신 중년 남성 감독님까지 이렇게 되게 분배가 되어 있어서 그 영화랑 드라마가 어떻게 그 비슷한 시기에 딱 된 건가요? 이게 되게 공교롭게 된 건데요. 네. 이 사실 다른 매체 인터뷰나 외부에서 막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좀 있긴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할게요. 네네.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죠? 제가 나오기 전에 총괄 네. PD님한테 네. 제가 팟캐스트에 나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네. 뭐 어떤 이야기들 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는 얘기 다 하라고 아, 네. 근데 이제 그 대도시의 사랑법은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콘진에서 이제 지원을 받은 작품입니다. 네네. 근데 영화 말씀. 저희 드라마. 드라마. 네네네. 아, 크레딧에서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네네. 그 제작 지원하고 딱 처음에 뜨잖아요. 네네네. 그 기관이 뜨는데 지원을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준들이 네. 있더라고요. 아, 언제까지 네네네. 제작을 완성을 해야 하고 언제까지 방영을 해야 하고. 근데 저희가 그 지원을 받은 이후에 제작과 여러 가지 공정이 살짝 늦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방영을 하고 이제 아웃풋을 내놔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듣기로 이게 전원이라 정확하진 않은데 11월 정도까지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조건 오픈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희는 거의 그 기한의 데드라인에 맞춰서 어쨌든 완성이 후반까지 하다 보면 9월, 10월쯤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10월에 잡을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영화도 제작사 측에서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그 개봉 시기를 조율을 하실 거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제 10월이 가장 적당한 그 선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진짜 공교롭게 영화와 드라마가 따로 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 비슷하게 찍고 있다는 사실, 이 공개를 하는 게 맞물린다는 사실 이런 거에 뭐 약속을 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 그게 뭉쳐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윈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화와 특히나도 그 같은 파트 1, 2부를 맡으셔가지고 그쵸. 조금 더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긴 한데 제작하신 입장에서는 그게 좀 힘드셨겠지만 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같은 내용 사실 원작이 있는 작품이다 맞아. 보니까 이 작품을 가지고 다른 식의 해석을 해서 다른 캐릭터, 다른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 이렇게 다른 내용이구나 라는 맞아, 재미가 맞아. 있었습니다. 완전 동일한 장면인데도 음. 그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초점이 다르고 하는 거 보면서 저희는 너무 재밌었어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과찬의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감독님은 그러면 그 1, 2부를 맡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1, 2부는 제가 4명의 감독님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합류를 하게 됐기 때문에 네. 선택지가 없었어요. 남아있는 부분. 네, 이미 그 회사와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작품을 맡기로 한 것들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마지막에 합류를 겨우 했는데 저 커리어가 좀 어중간한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길게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중책이었기 때문에 근데 잘 몰랐는데 보니까 1, 2부라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도 1, 2부 재밌으면 뒤를 안 보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없으면. 네, 아, 1, 2부에서 중요하니까. 탈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요? 제가 그냥 보는 시청자 입장일 네. 때도 그런데 그 1, 2부가 너무 짐이 무거워서 회사도 우려하고 저도 걱정하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진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고민이 되게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 제작하면서. 하지만 그 우려를 무식하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감독님은 원래 그 소설을 이렇게 어떻게 보셨거나 이렇게 좋아하셨었나요? 네, 그 전부터 이제 박상영 작가님 작품을 좋아했고, 그러니까 대도시의 사랑법은 거의 나오자마자 책을 사서 본 어. 되게 네네네. 일쇄 되게 빨리 샀거든요. 네네. 그 책을.
왜냐면은 그 전에 젊은 작가상 수상집을 한동안 이제 매년 보던 시절에 네네. 그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네네. 그걸 보고 책을 사서 봤고 너무 재밌게 읽었고 거기 막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또 영화 또 관련된 내밀한 서사가 담겨 있는 재밌는 단편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작가님을 그 글을 굉장히 좋아했고 대도시 사랑법 당연히 젊은 작가상 대상 받은 거 보고 그 책 사고 대도시 사랑법을 사서 이제 읽고 팬이 된 상태였었고요. 심지어는 이거 각색을 하면서 조금 박상현 작가님 특유의 어떤 유머가 있는데 네.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가서 각색을 해야 되는 좀 공교로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네. 그때도 그 무드에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책을 원래 집에 다 있었는데 지금 네. 책을 이제 한 번씩 다시 봤어요. 근데 네네. 그 순도 100% 휴가라는 에세이집이 있거든요. 네. 네네. 근데 그게 정말 박상현 작가님의 그 문체가 되게 진하게 잘 들어가 있는 되게 맞아요. 재밌는 네. 에세이에서 그거 보고 막 지문 한 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했을 정도로 책을 되게 좋아했고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원작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그런 네. 작가님의 문체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 아무래도. 톤앤 매너가 대도시 사랑법에서 고영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풀어 나가는 그 테마가 되게 명확하게 잡혀 있는 네. 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잃으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대도시 사랑법 드라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각본을 작가님께서 좀 쓰셨었는데 그러면 이제 각색의 과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감독님께서는 각색을 어느 부분을 하시고 어디에 중점을 둬서 각색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각색 그 의뢰를 받았는데 그래서 하게 됐을 때 고민이 사실 정말 많이 됐고요. 거기에서 조금 각색을 하면서 더 생각을 제가 해야 됐던 부분은 네. 퀴어 멜로, 퀴어 로맨스였던 라인을 조금 그 레이어를 살짝 두텁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생각했던 게 원래 작가님이 써주셨던 대본에 이제 소설에 나와 있는 K3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남규라는 이름을 이미 붙여 주셔서 그 짜여진 그 구성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원래는 뭔가 사랑의 대상이고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그 다른 방향이었지만 네. 조금 더 그 로맨스의 어떤 기류가 흐를 수 있게 지나고 봤더니 그 무자각 중에 찐사랑이었을 수도 있었다. 뭐 이런 무자각 찐사랑. 네, 그 무지성 찐사랑의 포지션으로 남규를 확대를 했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고영이 어떤 연애 서사나 평상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구성 같은 게 원래 시나리오에는 뭐 이렇게 위치랑 그 네. 볼륨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바꾸게 됐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제희,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미애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네네. 그 미애 관련된 서사가 되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네. 많이 빠졌어요. 좀 아쉬운 지점인데 이제 그런 어떤 각색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느꼈어요. 사실 영화에 비해서는 그 제이, 미애의 비중이 확 많이 덜어진 네.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일단 말씀 나온 김에 먼저 여쭤보면은 그 영화에서는 미애가 제이로 그대로 갔고 드라마에서는 제이가 미애로 바뀌고 그리고 또 반대로 영화에서는 영이 흥수가 되고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그 영이 다시 그대로 이름이 고영이 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원작과 하나씩 인물의 이름이 하나씩 다르게 이렇게 되게 된 게 좀 뭔가 일부러 하나씩 쓰신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렇게 된 것도 뭔가 의도하신 건가요? 그 이름과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제가 관여를 한 부분은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네. 이것도 전해 듣기로는 이름을 하나씩 나눠 가진 느낌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이현희 감독님께서 하신 거는 제이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 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게 그 매너에 맞고 반대로 대도시 사랑법은 고영의 이야기로 연작을 다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고영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는 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어렴풋이 전해 듣기는 했지만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번 딱 들어가 있을 때 이미 네. 고형이고 미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의도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제이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장흥수라는 이름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했고 뭐 일부러 이렇게 적었겠지만 문신이 있잖아요. 그 JH하고 못한 그래서 이름이 처음부터 저는 원작을 좀 까먹고 있어서 이름이 장흥수였나? 그래서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배우분이
여기저 감독님의 작품에도 나오던 분이더라고요. 미애 배우님. 여름방학. 네, 이수경 배우. 네. 그 데뷔작이었던데 그 여름방학. 네, 경기 예고 1학년 학생이실 때 어. 만나서 단편으로 첫 작품이었죠, 그분의. 네네. 감독님 작품에 오디션을 왔던 학생이었나요, 그러면?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 이전에 제가 여름방학이라는 작품을 만들 때 네. 그때 또 이상한 그 아트병 같은 거에 취해 있어서 고등학생 배역을 실제 그 나이대에 사람이 해야 한다. 네. 이런 이상한 리얼리티에 경도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 남자 배역은 그 성인이시긴 했는데 그분 성인이셨구나. 네, 그 여자 순영이라고 나왔던 그 배역 이름이 순영인데 네. 그분은 예고의 협조를 받아서 예고 연기과 학생분들을 종례 시간에 학교에 직접 가서 한번 이제 봤어요. 쭉 뵀는데 그냥 참관처럼 와서 쭉 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뵀는데 정말 눈에 한눈에 딱 들어왔어요. 네. 아, 저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분이 가장 이 캐릭터에 잘 맞는다. 해서 모셔서 같이 했는데 너무 잘해주셨고 그 이후에 어쨌든 배우로서 커리어도 쌓아나고 계시고 네, 저는 그 작품에 대해서 어쨌든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응답하라 1988에도 나오셨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네. 중요한 카메오로 나왔고 저희가 사실 저희끼리 방에서 막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다가 그 배우분이 나오는 걸 여름방에서 보고 막 커리어를 뒤지다 보니까 되게 여기저기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네네. 전 사실 그 미의 에피소드에서도 그러니까 1, 2부 감독님 연출하신 거 보면서도 저 배우 누구지? 연기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었거든요. 네, 그 영화 침묵이나 그 전에 차이나타운에서도 맞아요. 차이나타운. 한준희 감독님 차이나타운에도 나왔었고 그 최근에 그 기적 제목 기적 맞나요? 맞아요. 그 소녀시대 유나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 영화에도 나오시고 거기에서도 박정민 씨랑 같이 되게 좋은 연기 보여주셨던 네네. 그런 배우분이고 여름방학이라는 단편이랑 그 내용 그 캐릭터 포석이 이 미애랑 좀 비슷해요. 예, 약간. 그래서 맞아요. 네. 작품을 하면서 이수경 배우도 스스로 그 때의 캐릭터가 성장을 해서 된 것 마냥 기시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똑같은 말을 네. 했어요. 맞아, 착해졌다 맞아. 많이 얘가.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애인이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로시님이 딱 보자마자 저분 미애 아니야?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여름방학을 네. 근데 뭐야 나 모르겠는데 하고 찾아보니까 딱 데뷔작이시더라고요. 살짝 애떼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신기했어요. 잠깐 그 여름방학의 어떤 신호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 말씀드리면은 그 같은 학교 남자애가 다른 남자애에게 키스하는 거를 이렇게 들키죠. 그러니까 우연히 보게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남자애가 이제 이 여자애한테 뭔가 약간 볼모를 잡힌 것처럼 이렇게 뭔가 소위 말해서 꼬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대도시 산업법 1, 2화에서도 그 고영이 미애에게 키스하는 장면을 딱 들키면서 이제 보면서 뭔가 데자뷰 같다 진짜 그런 생각을 마치 심지어 그때 여름방학이 처음 그 여름방학 시나리오 쓰실 때만 해도 대도시 산업법 있지도 않을 때였는데 그렇죠. 그쵸. 예, 그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신기해. 이 이야기는 2부에서 깊게 다뤄보도록 하네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각색에도 어느 정도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저 사전 인터뷰 할 때는 1부에서 4부까지의 그런 각색을 맡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어느 지점에 이제 중점을 두고 좀 각색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1, 2부를 연출을 하시는 것 때문에 좀 중압감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각색을 1, 4부를 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가 진행에 있어 제작 측면에 뭐 비하인드인데 어쨌든 진행과 제작이 이게 퀴어를 다루고 있고 그 약간의 그 멜로적 수위도 뭐 강하진 않지만 약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부침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각색을 해야 했고 그런데 이제 3, 4화를 보면 그 우럭한 점 우주의 맛이란 챕터인데 드라마가 되기 위한 모든 구성이 진짜 완벽히 갖춰져 있는 서사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작가님들마다 글을 쓰시는 분들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작법과 자기의 스타일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약간 좀 고루한 어떤 클래식한 구조를 보고 막 이러는 편인데
이 인물이 연애에 있어서 자기가 뭔가를 욕망을 획득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봤어요. 그 드라마에서 욕망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랬는데 그 욕망이 어머니로부터 기인한 자기의 상처가 엄청나게 깊고 슬픈 인물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고영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마음에서 진짜로 바라고 있는 그 목소리를 둘 다 못 듣는 인물인 것처럼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매번 연애마다 어떤 부침을 겪는 인물인 건데 여기에서는 어머니의 서사가 있고 영수와의 서사가 있고 또 그 영수가 마치 예전에는 자기가 갑의 연애를 했다면 지금은 을의 연애로 입장이 뒤바뀌는 것처럼 또 다른 성장을 하게 만드는 여러 구성의 베리에이션이 되게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 2, 3, 4화를 각색을 해야 된다 하고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고 네. 제가 짐을 다 싸들고 이제 강원도로 갔어요. 제가 강원도 강릉 가서 글 쓴 거 좋아하거든요. 강릉 안목해변에 가서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쓰는데 3, 4화가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구조가 나오고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작가님이 원래 쓰셨던 소설부터 그 작가님 각본부터 크게 손댈 게 사실 없는 네. 그 책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있어야 될 게 다 있고요. 중간중간에 또 감독님의 의견과 허준호 감독님의 의견과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서 영수라는 캐릭터의 매력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게 하자 해서 이제 피지컬 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장면 이런 건 소설에 없어요. 막 풋살을 하고 막 이런 장면 갑자기 거기서 풋살을 막 상의 탈의를 하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조금 들어간 것 정도고 전체적인 건 안 바뀌었죠. 딱 해서 회사 들렸는데 3, 4화는 컨펌이 바로 났습니다. 근데 1, 2화는 정말 어려웠어요. 네. 뭐 반려도 많이 됐고 뭔가 더 수정을 해야 한다. 이걸 방향을 바꿔야 된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체를 해도 되나? 이 서사를 그러니까 저는 각색을 어쨌든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는데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가님도 계시고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하는 게 정말 좌불안석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해야 되니까 해서 어쨌든 기준은 하나 그 남규라는 캐릭터가 이 멜로의 어떤 구성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인물로 조금 디자인을 하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가 그 남규라는 인물이 이렇게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설정을 해서 그 버전을 한번 딱 공개를 했는데 그게 회사 피드백이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보는 이거의 그 감각적인 여러 가지 그림들이 직업의 세계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톤의 매너에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패션에서 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또 데이트 장면 같은 거 새로 써야 되고 또 남규라는 캐릭터가 원래도 약간 좀 집 앞에 찾아오고 술 먹고 막 추태 부리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소설에서도 막 와서 난동 부리면은 그 미애가 소설에서 제이가 와서 그거를 무마시켜주고 이런 게 있고 영화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의 연장선으로 그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인물의 조금 고루함과 찌질한 면을 부각을 시켜서 이제 해봤던 거고 그 만남이 처음에 있어야 되니까 그 만남의 이전의 고영이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처음에 아무하거나 아무렇게 만나면서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 없는 고영의 삶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던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번개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걸 수도 있고 누군가를 쉽게 만나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딱 점을 찍어주고 남규를 만난다. 그리고 그가 무자각 중에 찐사랑이었다면 그거를 알게 성장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미애다. 요 구성으로 만들어서 이제 풀었더니 그 버전이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버전이 된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 그 컨펌을 받기까지는 다양한 버전이 되게 있으셨겠네요. 그쵸? 네, 되게 시간이 짧았는데 되게 여러 버전이 있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1, 2화에서의 그 남규는 약간 고영한테 사랑을 좀 가르쳐준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이제 영수 3, 4의 영수는 고영이 좀 더 약간 알려주는 매달리는 듯한 더 매력에 더 그치. 빠져가지고 맞아. 허우적거리고 오히려 가불이 이제 좀 맞아요. 반대가 된 느낌이었고 이제 뒤에 5, 6, 7, 8에 주로 나오는 그 규호와의 사랑은 이제 좀 그 밸런스가 맞춰진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캐릭터들 뭐 남균 새로 생긴 캐릭터라고 해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일단 배우분이 너무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셔서 이제 좀 더 개연성이 있기도 했고 저 얼굴에 근데 저런 성격?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근데 제가 재밌게 봤어요. 며칠 전에 박상은 작가님 인터뷰 하나를 봤는데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머릿속으로 처음에 구상했던 캐릭터와 가장 매칭이 잘 되는 배우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의외로 그 나연우 배우님을 꼽더라고요. 영수. 그래서 의외였어요. 저는 다 당연히 뭐 다른 배우. 다른 배우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그 너무나 약간 페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소설 속에서는 그렇죠. 되게 외골 쓰고 엄청 맞아요. 페인 같고 운동권 막 출신에. 근데 정작 그 배우님은 너무나 몸도 너무 좋고 몸이 너무 좋죠.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게 막 어떻게 할로윈을 미제의 악습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겨드랑이 왁싱은 또 했냐 막 이러면서 물론 보기엔 좋지만 약간 뭔가 캐릭터 설정에 살짝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을 봤는데 트위터에서 근데 또 정작 박상현 작가님은 그분을 가장 뭔가 자기가 상상했던 캐릭터랑 매칭이 된다고 꼽으신 게 좀 의외였어요. 그냥 작가님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 그 배우님이 그 생각도 하고 그랬을 수도. 근데 의외로 영수 배역의 나연우 배우님이 아주 늦게 합류를 하게 되신 케이스였어요. 가장 극적으로. 마지막에. 허정우 감독님이 약간 픽하셨다는 얘기를 봤던 것 같은데. 그 드라마에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으셨는데 이제 뒤늦게 합류를 하게 되셨죠. 그렇구나. 캐스팅이 쉽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작품이다 보니까 모든 배역의 캐스팅이 거의 쉽지 않았고 특히 그런 이제 영수 캐릭터나 좀 이렇게 더 시간이 걸렸던 경우는 정말 촬영 임박한 시점에 그래요. 네네 정말 오랜 시간 안 남기고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출진들이 되게 애가 타셨겠어요. 그때 사무실 가면은 분위기가 진짜 거의 약간 사우나 들어가 있는 느낌. 모두가 막 머리 김이 나고. 네. 이거 어떡하냐 약간 이런 분위기 하니까.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캐스팅 비화에 대해서 또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혹시 어떻게 그런 게 약간 딱딱 맞는 배우분들을 이렇게 캐스팅하게 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 배우분들 일단은 우리 고영. 네. 우리 고영. 너무 고마운 게 많아요, 사실은. 네. 남은수 배우한테 이 역할이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아주 필요한 캐릭터고 저는 오히려 이런 캐릭터가 어떤 매체에서 주요한 롤을 맡는다라고 하는 게 이 정체성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분들께서 자기가 활동하는데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뭐 이미지부터 자기 여러 가지 이제 방향들이 있을 건데 뭔가 좀 그 도전 의식이 있어야 또 할 수 있는 그런 배역인 건 확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과정이 되게 길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리낌 없이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거를 맡아주신 분이 남은수 배우님. 네, 그래서 이야기가 돼서 4명의 감독님들과 사무실에서 만나서 그 긴 이제 미팅을 했는데 정말 약간 백지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이 뭔가 말씀하시는 거나 이 배역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모든 게 정말 도화지같이 깨끗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셨네요. 네네. 아예 그런 뭔가 어떤 기준, 어떤 상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이런 거 자체가 아예 그냥 없이 깨끗한. 편견이란 게 없고. 네, 그냥 고영이라는 인물이 있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데서 자기가 딱 그 어떤 생각하시는 그 체계가 내 감독님이 정말 다 마음을 다 그 자리에 다 움직였죠. 인터뷰에도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지는 맞아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남은수 배우가 인터뷰한 것 중에 보면은 그냥 뭐 주변에서 이제 자기한테 그런 배역을 맡은 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다. K 역할. 네. 근데 이제 자기는 앞으로도 그런 생각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다. 네. 그냥 자기는 배우고. 네, 자기는 배우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참 대단한 배우다라는 생각을 했죠. 다들 착하게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남에서 배우라는 그런 한 줄기 빛을 만난 게 네, 너무 다행이었고 이해도도 높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런 어떤 지인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어쨌든 간접적으로 또 알고 있는 어떤 문화들이 있고 네네. 이거를 같이 하기로 하고 나서 매니저분도 없이 혼자 이태원에 그 클럽들 다니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현장 조사 겸. 네네. 그래서 혼자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근데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면은 분명히 누가 직접될 수도 있고 그렇죠. 술 먹은 네. 사람들이 네. 플러팅할 수도 있고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 안 했느냐니까 전혀 그런 걱정 안 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어디 나온 배우분 아니냐고 인사하고 가고 그냥 그랬대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장벽 같은 게 없으셔서 이야기하기도 편했고 만들어주시는 그 캐릭터도 뭔가 되게 수월하게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아마 모든 그 감독님들이 다 그 좀 많이 고마워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정말 좀 멋있었어요. 특히나 또 고영 배우, 그러니까 남인수 배우 같은 경우는 8화에 다 출연을 해서 주연으로 이제 연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지점에서 다 딱딱 맞는 캐스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권혁 배우님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그 신입사원? 맞아. 신입사원이라는 그 김정하수 감독님의 왓챠에 올라간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도 되게 눈여겨봤던 배우분이신데 그분이 여기에 딱 나오셔가지고 좀 반가웠거든요. 되게. 네. 네. 그분 어떻게 합류하시게 됐어요? 그 신입사원도 봤고 당연히 그 전에 MBC에서 그 드라마를 연속극을 하셨었어요. 네네네. 밥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배우분이었는데 제 지인 중에 권혁 배우님이랑 같이 그 권혁 배우님 완전 신인 때 초기에 네네. 그 웹드라마 같은 것을 같이 작업을 해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링크 줘가지고 완전 초기에 그런 어떤 풋풋하실 때 여러 가지 그 연기하시는 것도 다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비주얼적으로도 사실은 뭐 너무 이 좋은 부분들이 이제 많은데 태도가 연기를 하시는 태도가 그리고 그거에 접근하시는 그 연기 빌드업 방식이 비트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되게 교과서적인 거예요. 제 눈에 봤을 때는 네네네. 이 사람 되게 반듯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아주 뭔가 이렇게 예의가 있고 사람한테 깍듯하고 뭔가 그런 어떤 면이 실제로도 있을 수 있다. 저는 배우분들이 어떤 연기라거나 뭔가를 풀어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재산에서 80%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를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게 그려지고 나니까 뭐 남규랑 큰 이질감이 없을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규 배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회사에서 나올 때 제가 추천을 해서 권혁 배우분 어떻겠습니까? 캐스팅 디렉터님한테 말씀드리고 네. 회사에 말씀드려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소속사로 옮기고 계신 과정이었어가지고 지금 이제 소속사가 네네네네. 있는데 그때는 네네. 이제 프리셨어요. 네. 직접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연락을 해서 내가 누구고 누구 소개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이런 이유로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제 만나 뵙고 바로 하게 된 케이스였고 실제로도 정말 제 생각과 비슷하게 되게 깍듯하시고 되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른 어떤 이미지 딱 맞는 분이어가지고 네, 현장에 되게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신입사원에서의 캐릭터가 오히려 좀 더 연기하시는 캐릭터, 좀 센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좀 맞아요. 네. 딱딱한. 근데 거기서도 완전 FM FM대로 FM이죠. 행동하시긴 하세요. FM이고. 근데 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맞아요. 장면들. 다른 결의 연기라고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보긴 그죠, 했거든요.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이나 여기 대도시 사랑법이나 그 두 캐릭터 다 되게 다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행동하는 정석대로 행동하는 캐릭터인데 거기서는 좀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있고 여기서는 좀 츤데레 같은 느낌이 있고 좀 그런 맞아요.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오히려 간장게장 할 때가 약간 좀 다른 결함이었을까. 저 그래서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가 넣은 질문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대도시랑법 드라마에서 가장 다른 캐릭터, 새로 추가된 캐릭터라고 하면 이 남규 캐릭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의 그 툭닥거리는 말도 그렇고 뭐 개장 씬도 그렇고 가라오케 씬도 그렇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연출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결이 다른 캐릭터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영은 화려한 걸 좋아하는 그 20대 초반의 어떤 모습의 상징이죠. 네. 그 뭔가 멋있는 것 좋아하고 세련된 것을 찾고 그런 어떤 핵심적인 걸 추종하고 이런데 남규는 굉장히 다른 지점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해줄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맥락이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진지하고 고루하고 뭔가 좀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코믹 요소가 조금은 있어야 된다. 이게 로코를 매 화마다 그 장르성이 좀 다른데
로코의 색깔이 조금 많이 묻어나시기를 원했고 작가님하고 초반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말씀하셨던 작품들이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같은 레퍼런스였어요. 너무 좋아해요. 예,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감히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같은 느낌의 예, 그런 것들을 뭐 하려다 보니까 이게 유머가 있어야 되고 또 작가님이 워낙에 그런 유머러스한 대사들이 많은데 저는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을 통해서 뭔가를 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디자인을 고민하다가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람이 충청도 출신이다. 저희 여기 다 충청 출신이거든요. 아 정말요? 그 충청도 출신이다라고 하고 제 주변에는 충청도 뭐 친구들이나 하여튼 많은 그런 데이터를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죠. 했는데 그 태안의 고향이고 네. 라고 설정을 했고 실제로 주변에 그 태안의 고향인 그 뭐 분이 명절 때나 어디 큰일 있으면은 새우나 게장 같은 걸 갖고 와서 친구들한테 돌려요. 그러면서 이게 돈 주고 못 사는 거래요. 그치, 귀한 거죠. 맞아요. 네. 정성이 들어가야지. 실제로 그 자연산 뭐는 맞아요, 그 맞아요. 식당에서도 그쪽 식당 로컬에만 있고 잘 없다고 막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한테 막 선물을 하는 그런 걸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간장게장을 이 사람 들고 온 거는 굉장한 성의 표시고 엄청난 성의 표시예요. 그런 게 이제 드라마적으로 살짝 다듬어져 들어간 거였고 또 중간에 뭐 충청도 뭐 농담을 한다든지 분위기 안 맞는 노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 캐릭터가 할 수 있을 만한 걸로 이제 뽑아낸 그런 거였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헤어지자고 할 때도 막 내가 그 노래 불러서 헤어지자고 했냐. 내가 존재의 이유 불러서 그래? 네, 내가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너무 웃겼어. 존재의 이유 약간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네. 저희가 다양한 집단들하고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는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제 경험이었고 아 실제로요? 예, 뭔가 흥이 나야 되는 어떤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는 노래가 없다. 아는 노래를 좀 하셔봐라. 했는데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는 분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또래였는데도 네, 존재의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경험에서 나온 거구나. 그때 그 어떤 뭔가 저한테 다가온 게 있었는데 되게 오래전 일이었는데 그런 거를 얘기를 이제 콘티 회의를 하다가 던져봤더니 스태프들이 적당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거였고 내가 그 노래 불러서 헤어지는 거냐 이거는 저희 촬영 감독님이 주신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촬영 감독님이 그런 츤데레의 어떤 그 태도나 이런 걸 되게 잘 알고 계시고 이 캐릭터에 잘 붙어 계신 분이었어요. 이거 글을 읽고 나는 어떤 인물인지 대충 이제 알 것 같다. 근데 그런 인물이면 여기에서 내가 설마 그 노래 불러서 헤어지자고 했냐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는 써도 괜찮겠다. 너무 찰떡이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런 걸 부르면 안 된다는 잘 것도 걸렸던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 알고는 있다 그래. 어느 건 아는데 내가 그 노래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부른 거야. 아니 그런 레이어가 딱 쌓여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그 연출이었어요. 노래를 저는 10대 때 막 어머니가 틀어놓고 청소하실 때 들어보고 진짜 한 20년 만에 들은 거. 맞아요. 80년대 생이신 분들은 옛날에 그 첫사랑이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수종 씨 나왔던 거기 나왔던 노래죠. 거기 나왔었군요. 너무 귀에 익은 노래예요. 김종환 가수님인가? 네. 그분의 노래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실화였다니.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네요. 저 또 궁금한 게 그 진호은 배우님 있잖아요. 네네. 극중 이름이 뭐였지? 규호 그 진호은 배우님이 어디선가 인터뷰를 하신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인터뷰가 아니라 그 캐스팅 비하인드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그 배역의 오디션을 오셨던 분들 중에 유일하게 그 책을 다 읽고 오신 배우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실제로 직접 오디션을 보셨었나요? 직접 그 자리에? 네, 오디션 과정이 그 거의 한 3차, 4차 되게 길게 이어졌었는데 네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한 다음에 가장 처음 했던 일이 1차부터 캐스팅에 참여를 해달라라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감독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닌데 제가 그 전에 어떤 퀴어 작품을 찍어봤고 어떤 남자 배우분들과의 어떤 작업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1차는 그냥 서류부터 그냥 보는 거거든요. 프로필을. 근데 그거부터 해서 같이 참여를 좀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진짜 수백이 프로필이 막 엄청 쌓여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분류 작업을 며칠 나가서 했었어요. 하고 나서 거기에서 한번 그 다음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이제 영상 오디션을 하셨어요. 오셔서 자유 연기하시고
그 저희 대본 중에 발췌한 거 그거 제가 이제 선택한 부분을 네네네. 해서 그거를 읽는 걸 하고 프로필 사진 찍고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영상 오디션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1차로 제가 보고 뭔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호원 배우님이 정말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어디 링크 있을 거야. 그 파일 보면 너무 인터뷰 그 오디션 할 때부터 뭐가 됐든 이렇게 같이 어느 한 꼭지에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심지어 약간 고영을 하셔도 뭔가 이제 어떤 그 다채로운 게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정말 많은 걸 보여주셨거든요. 오디션 때. 그렇게 해서 최종까지 왔고 네. 최종까지 오셨을 때는 감독님이랑 같이 봤어요. 다른 뭐 네 분이 다 같이 보기도 하고 그 전에 두세 분 이렇게 팀 이뤄서 이렇게 봤는데 네. 홍지원 감독님 오셨을 때 진호원 배우가 왔는데 저는 거기서도 너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거의 최상위의 그런 네네. 순위였어요. 근데 그때 오디션 하고 나가시면서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규호를 하고 싶다. 나는 그냥 규호가 제일 좋다.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걸 되게 피력을 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홍지원 감독님께서도 그걸 되게 인상적으로 받아들이셨고 결국에는 그 규호 역할로 해서 5화부터 8화까지의 그 고향의 사랑 라인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 인물을 하게 되셨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잘 소화를 해주신 게 됐죠. 저는 그러니까 원작을 보면서 느꼈던 제가 상상했던 규호는 거기서 외형도 살짝 묘사가 되고 뭐 말투나 이런 것도 되게 제주도의 그 느낌이 많이 나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 원작에는.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이네라고 사실 하면서 사실 드라마를 보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규호는 진호원 배우다 거의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배우도 저도 그 지금 우리 학교는 네, 거기서 지우학에서 지우학이 살짝 이제 조연 배우로 잠깐 나온 걸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연기를 보고 나서는 되게 되게 앞으로의 그 앞날이 되게 창창하신 되게 맞아요. 기대가 되는 배우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눈이 너무나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고영은 그러니까 둘이 사랑을 하면서 이제 점점 기승전결이 나중에 이제 뭐 건재기까지 오잖아요. 근데 뭔가 그 슬픈 듯 많은 걸 말하고 싶은 그 눈이 너무 인상적. 참는 눈. 어. 참는 눈. 뭔가 뭐라 그러지? 맞춰주는 눈.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감내하는 스타일의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캐릭터에. 근데 그 눈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마지막에 그 공항에 그냥 들어갈 때 그 표정이 아직도 너무 안쓰럽고. 먹던 고로케를 이렇게 적주고 가면서 고영은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오면서 이제 막 너무 그리고 남현서 배우와 케미가 잘 맞았고 아, 학교 맞아요. 선후배 사이이시고 실제로요? 네네. 어허. 그리고 저희가 고영 역할에 남현수 배우님이 캐스팅되면서 전체 평균 신장이 다 높아져야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게 게 생겼네. 멜로와 어떤 그림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그 편차가 너무 심하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185 이상이신데 진호은 배우가 남현수 배우보다 조금 더 크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크시구나. 그림이 또 같이 옆에 있을 때의 어떤 그림적으로도 뭔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 오디션 때 딱 같이 있어서 같이 앞에서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진짜 구름이 걷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화사하신 분이에요. 진호님. 네. 뭐 그 막 대신 신체 검사 받으러 가는 씬도 있고 사실 그런 게 좀 개연성이 맞으려면 또 그런 것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 그리고 제가 봤던 거 중에는 진호은 배우님이 되게 약간 서운한 듯한 앙탈을 부리시는 게 저만 오디션으로 됐다면서요? 약간 이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러브콜을 캐스팅, 하고 예,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감독님이 원래 보셨던 분 중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진짜 찰떡인 배우를 잘 찾아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오디션에 참여해 주셨는데 네, 거기에서 단연 어떻게 보면은 등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1등인 셈이죠. 결국은 따내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 오현경 배우님은 어떻게 합류하시게 됐어요? 사실 제가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거는 그 왜냐하면 최근에도 봤기 때문에 하이킥에 나오셨다. 역할이. 왜냐면은 그 뭐지 빵꾸똥꾸의 어머니로 나오셨다. 인상적인. 왜냐면 그게 워낙
그 인상적이기도 했고 최근에 자꾸 유튜브에 재방송이 떠가지고 그냥 몇 개를 보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오영경 배우님은 그냥 그 하이킥 속의 이미지가 좀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여기 드라마에서 되게 완전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서 뭔가 새롭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 3, 4화의 그 어머니 역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고민과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허진호 감독님께서 그 3, 4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이제 구성을 다 해주셨는데 그런 새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억척스럽고요. 이 엄마는 또 원래 있었던 부분 중에 빠진 건데 그 속칭 이제 마담뚜라고 하는 네. 커플 이렇게 매칭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오래 하면서 이혼을 한 뒤에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고 이런 어떤 전사가 있고 그 뒤에 나오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억척스럽게 이거를 읽어낸 어떤 인물인데 그 인물에 담을 수 있는 어떤 의외성과 전형성이 동시에 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억척스럽게 우리가 뭔가를 하시는 그런 분위기에 반하는 또 되게 우아하시고 되게 고풍스러워 보이는 그런 면도 같이 있으시고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감독님께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새로웠고 거기서 너무 잘 소화해 주시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장신이셔서 아 전체적인 말이 된다. 네, 이거 약간 반 농담인데 이수정 배우도 얘기하면 수정이 싫어하려나? 키가 굉장히 커요. 미애 배우님. 네, 170이고 아, 크시구나. 네, 오영경 배우님도 이제 170이시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화보 촬영 때 모든 배우들이 딱 모였을 때 저는 키가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 진짜 약간 걸리버 연기였어요. 근데 어떤 구성이 구색이 뭔가 되게 여러 가지로 되게 잘 맞아떨어진 앙상블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델 에이전시에서 뽑아온 배우들만 키가 185. 그 약간 반 농담으로 작가님 이제 인터뷰 하실 때 옆에서 보면 그 원래는 원작에 뚱고 이래서 뚱뚱한 고양이 뭐 이런 맞아요. 맥락이 있는데 그 기자 간담회 때 질문이 나왔는데 너무 멋있다 고양이. 그래서 얼굴이 개연성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 엄마는 미스코리아다. 그러니까 되게 개연성이 갑자기. 그런 이제 농담은 저희가 이제 할 정도로. 네. 그러게. 아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오현경 배우님이 왜 거기 캐스팅 된지 이해가 되네요. 왜냐면 사실 그 전형적인 엄마의 캐릭터하고는 살짝 이미지가 안 맞으시잖아요. 뭔가 다른 캐릭터들을 또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동안 했던 거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소설만 읽었을 때는 어쨌든 암투병 중인 그리고 되게 교회에 엄청 열심히 나가는 그런 엄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오현경 배우님하고는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듣고 보니까 뭔가 우아한 면도 있으면서 또 다양한 면이 있는 그런 엄마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들과의 또 서사가 많잖아요. 막 정신병에 보내기도 하고 맞아. 막 뭐 남친 소개시켜주려고 처음 소개시키려고 하다가 또 못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았어요. 다양한 표정, 다양한 연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또 엄마 역할을 장혜진 배우님이시. 네. 기생충 나오셨다. 맞아요. 맞아. 네. 거기선 또 다른 또 맞아. 캐릭터잖아요. 커밍아웃 갑자기 내가 깜짝 놀랐어. 복분자 보고 뭐야 저기서 왜 이랬는데 아무튼 네, 복분자 재밌었죠. 네, 되게 재밌게 들어갔던 씬이었다고 생각하고 말씀 계속 하지만 영화랑 드라마가 되게 비슷한 씬을 되게 다르게 해석해서 다른 식으로 풀어낸 게 너무 재밌어요. 네네. 영화가 참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게 참 각본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영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으면 설명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드라마는 화가 나눠져 있으니까 엄마 관련된 건 3화부터인 거거든요. 이건 9회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깔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의 드라마라면 1화의 가족은 다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영화는 이거를 이제 2시간 안에 100분에 딱 그 다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영의 결핍으로 집안이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제2화에 나오는 건 아닌데 서사를 같이 녹이신 거죠.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영화화를 하면서 가졌던 좀 특권 같은 거였으면 오히려 감독님이 맡았던 1, 2화에는 이제 그거 없이 그걸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럼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그냥 1, 2, 3, 4 물론 아까 3, 4화가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게 잘 짜여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거는 드라마로 각색을 하는 과정이고 하니까 1, 2, 3, 4를 좀 이렇게 잘 적당히 섞어서 각색을 하고 싶다는 그런 시도는 혹시 없으셨나요? 이게 가뜩이나 이 대사 라인을 빼고 넣고 인물 하는 것도 네. 참 이게 내가 감히 막 이런 상황인데 네. 이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하시는 다른 감독님께서 하시는 그 영역이 딱 텍스트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뭔가 다른 식으로 변주하는 거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고 한 작가 혹은 한 작가 집단이 전체 부를 다 만지는 그런 연작의 느낌이 강한 드라마와 이 대도시 사랑법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재미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마다의 그 느낌들이 확확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감독님이 달라지면서. 네네. 그리고 이런 시도가 사실은 잘 없었고 그 전에 그런 면에서 같이 고려하시면서 보면은 또 그런 차이를 보시면서 또 재미도 같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뭔가 다른 부에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은 쉽지 않았던 과정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저 든 궁금증인데 그 1에서 8화가 찍는 순서는 그 시간 순이 아니었죠? 네, 3, 4화를 먼저 찍었고 그 다음에 1, 2, 5, 6, 7, 8 그렇게 이렇게 찍혔나요? 네. 3, 4가 먼저였구나. 네. 이번 대도시의 사랑법은 독특하게도 한 타이틀로 묶이면서도 이제 네 분의 감독들이 각각 단편 한 작품씩, 그러니까 두 화씩 맡아서 연출하셨잖아요. 네. 총 8화가 나왔죠. 8화가 나왔죠. 그래서 각 감독님의 개성도 중요하지만 또 연속성, 통일성 이런 것들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통일성의 맥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이게 한 사람의 성장이다라고 맥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영화도 보면 그 시기별로 다뤘더라고요. 네네네. 몇 살 때, 몇 살 때.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그거 하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물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전반적인 그 한 사람의 삶의 연대기성을 강화시켜서 이들의 삶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 고영이라는 인물을 두고 각각이 어떻게 변화했나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잘 반영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오히려 이 한 사람의 연속성으로 통일된 맥락을 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했던 생각이긴 한데 근데 그러면서 중요했던 게 각 부마다 이게 좀 깊게 담궈져 있든 잠깐 만나든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상대를 만나야 한다라는 게 있었고 집이 나오는데 집 공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공간으로 나와요. 네. 처음에 미애의 집으로 시작해서 3, 4화 되면 고영의 집이 됐고 그 뒤에는 또 규호랑 같이 있는 그 공간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계절이 변화하듯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면 어떤 그 통일적인 맥락을 살릴 수 있겠다. 네, 해서 이 통일성과 연속성은 각각의 어떤 개성을 고영의 시기에 맞게 잘 디자인하는 것으로 오히려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또 중요한 지표가 티아라 친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그 같이 고영의 친구들이라고 나오는 그 세 명의 은수, 지태, 호민이라는 친구들이 또 그거에 맞게 시간의 변화랑 여러 가지 정보를 대신 또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걸 통해서 전반적인 통일성도 좀 가져가고 각각 감독님들의 개성도 또 별도로 담아내고 이런 양가적인 전략으로 네,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티아라 친구들도 고영과 마찬가지로 8화에 다 출연을 하는 네, 친구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뭐 군대도 가고 뭐 맞아요. 승무원이 되고 맞아요. 카페를 연애도 열고 했다가 뭐 네. 프로포즈도 받고 네. 근데 결국 머리는 안 깎고 군대 갔다 왔는데 머리는 안 깎고 했던데 워낙에 짧아서 아니 이렇게 모자로 가렸어. 모자로 네 가렸어요. 그게 약간 이게 원래 그 작가님의 그 대본에도 네. 훈련소 뭐 이런 어떤 장면도 있었고 그 호민이 미용을 맞아요, 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속칭 그러니까 미용게이 그러니까 네. 이런 컨셉인데 네. 거기에서 뭐 고영이 머리를
깎아주고 고영이 실제로 이제 훈련소에 가고 뭐 이런 장면들 막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이게 다 담아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실제로 뭘 깎긴 네, 또 네. 시간적으로 네, 그렇고 또 회차에서 어떤 뭐 어디 훈련소 앞에 장면 막 이런 것들이 드라마가 그 공간의 공유성이 좀 떨어지는 장면들이 그 프로덕션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삭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담아낼 수가 없어서 또 빠지고 변형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지만 어쨌든 티아라 친구들은 고영의 주변에 항상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그 도유 배우 그분은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드라마에도 출연한 유일한 배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나는 어떤 몰랐었죠. 티아라에서 근육 나오신 그분이 영화에서는 바텐더로 나오고 네. 그 라이터조라고 했던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같은 배우거든요. 네. 어떻게 알아봤지? 난 알아봤지.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영화에서는 그리고 상의 탈의하고 나오시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니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잘 몰랐는데 딱 영화 보는데 도요 씨 또 나오시네. 촬영장이 너무 재밌었어요. 도요 씨가 되게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고 도요 씨도 그 오디션 통해서 결국에는 그 친구들 지태 배역을 하시게 된 경우였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 말씀 나온 김에 그 티아라 다른 친구분들 그분들은 각각 어떻게 합류하게 된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세 배우님들이 은수 역의 정찬영 배우님 계셨고 네, 이제 네. 지태 역의 도유 배우님 그리고 이제 후민 역의 이제 이현소 배우님 이렇게 계셨는데 다 오디션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배역에 잘 맞으실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비중이 있는 친구들이라는 배역이 있으니까 같이 모시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그룹의 배우분들이 계셨을 때 전체 감독님들이랑 전체 제작진 분들까지 다 모인 상태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된 분들이셨고 모시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캐릭터 변별력이 있어야 하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가지고 좀 캐릭터 디자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긴 너무 또 비슷하면 또 안 되고. 그렇죠. 네. 서로. 이 또 재밌었던 게 1화부터 8화까지의 그 세 분의 연기 톤이 조금 달라져요. 이게 감독님마다 조금 디렉션이라 그러나 그게 약간 좀 달라져서 그런가 아니면은 해석상의 차이가 좀 있었나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감독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연출자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디렉션을 달랐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뭐 네. 다른 현장에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뭐 다 네. 가서 이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만약에 어떤 종류의 차이가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그 나이를 점점 먹어간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나이가 들면은 또 다른 태도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풍기는 분위기 같은 게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반영이 된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다른 비하인드로는 3, 4화 촬영이 끝난 이후에 그 배우님들께서 오셔서 개인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될지 아직도 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미디어 게이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네. 내가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너무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였네요. 네네. 유명한 뭐 유튜브나 TV에 나오는 그 성소자 분들의 어떤 것들 내가 보고 그거를 그냥 흉내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너무나 할 법한 고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당신이 이 말을 하는데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니고 내 거가 아닌데 어색해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건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당신의 목소리로 해야 되는 거고 퀴어라고 해서 그 어떤 국한된 영역에 있는 거에서 풀어낼 필요가 없다. 워낙에 다양한 거기 때문에 성격이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나누고 내가 여기에서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빼고 당신의 목소리로 해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씀이죠. 그런 어떤 흐름들이 또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디렉션이 다른 걸 수도 있고 그 제가 이렇게 했던 것만큼 다른 감독님들께서도 다른 또 좋은 말씀을 하셨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친구들의 색깔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 고영과 그 다른 세 분들은 서로 원래부터 알던 사이는 아닌 거죠? 네, 이 작품을 통해서 만나신 처음 만나신 분들인 거죠? 네, 아주 금세 이제 가까워지셨고 같이 막 이렇게 진짜 티아라 쓰고 사진 찍고 이러시던데 짤 같은 거 보니까. 네.
너무 재밌었고 뭔가 있을 법한 친구들 주변에 있을 법한 친구들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처음엔 사실 좀 과하나 싶은 정도의 이제 연기도 있긴 했는데 이제 뭐 주변에 과한 친구도 있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막 저는 크게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20대 초반에 설기다 맞아요.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좀 설기. 왜냐하면 1, 2화, 3, 4화 넘어가면서 뒤에서는 또 이제 정말 나이가 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서 이 초기 단 하나 어색했던 건 춤출 때 골반이 좀 너무 아, 일찍했다. 오히려 너무 일찍해서 좀 부족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 근데 춤을 크레딧에 보니까 함은정님이 뭐 디렉션을 주셨던가요? 그 이름이 스페셜 있었는데. 땡스의 네, 함은정. 뭐 네.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놀랐는데 네. 그 3, 4화를 먼저 촬영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촬영장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함은정님이 네네네. 예. 뭐 만약에 저는 그렇게 확실히 들었는데 뭐 사실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허진호 감독님과의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또 배우 하고 계시니까. 네네. 네. 친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 원작부터 이게 초고부터 티아라 춤을 좋아했고 티아라의 또 섹시러브가 있었는데 정말 대문자로 대본에 처음에 섹시러브 이렇게 있었거든요. 다른 노래 아니고 무조건 섹시러브. 섹시러브. 예. 그 책에도 저기 넘버 나인이 나왔나? 막 그런 이렇게 넘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목이 이제 나왔어. 섹시러브가 갖고 있는 또 어떤 그 포지션 같은 게 또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3, 4화 들어가기 전에 연습실을 빌려놓고 여러 번 연습을 같이 했어요. 했는데 그 호민 역할 맡은 이연소 배우님은 이게 트레이닝이 되신 분이에요. 정말 빨리 안무를 정말 빨리 따시고 재능이 있으시구나. 예, 자기한테 맞게 아마 그런 연습 같은 그 생활을 하신 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 함은정 배우님 가수님하고도 뭔가 간접적인 어떤 그 아는 관계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렇게 또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뭔가 그 걸그룹 댄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체화는 되게 빠르셨고 그리고 거기 은수와 지태 역할의 배우님들도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춤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잘 알고 잘 모르는 정도의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스텝을 밟아 오셨는데 그 고영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남에서 배우가 예, 이게 춤과 약간 이런 거가 체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약간 그런 타입이었고 몸치셨다고. 박자와 막 이런 것들을 않지. 예, 이해하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타입이어가지고 와 이게 촬영장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 저기에 저 골반은 미스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 정확히 보신 거거든요. 근데 그 미소로 다 커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상반신 위주로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네. 그 티아라 분들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이제 어떤 소위 말해 끼 이런 게 어떤 부분은 되게 좀 과하다 싶기도 하면서도 또 어떤 부분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저거 진짜 너무 우리 얘기 같다. 주변에서 너무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처음에 어떻게 캐릭터를 각각 잡았는지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분들이 각각 어떤 캐릭터로 서로를 구분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 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초반에 그 감독님들 있는 자리에서 작가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이 친구는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평상시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가 술만 먹으면 게이지 맥스가 되는 친구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베리에이션 듣기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뒤에 가면 은수라는 캐릭터는 결혼과 관련된 어떤 자기의 서사가 있고 그렇죠. 또 지태는 또 몸을 좀 이렇게 쓰거나 좀 과격한 어떤 발언 같은 걸 하는 게 있고 클럽에서 싸울 뻔하고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 호미는 뭐 이렇게 뭐 미용을 했다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너는 조금 장난을 잘 치는 캐릭터 너는 말이 너무 빠르지 않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런 남자 너는 어떤 남자 이런 식으로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건에 따라서 부여된 여러 힌트들로 성격을 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각자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에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딱 하면은 티아라 멤버들을 한 명씩 소개하는 컷 구성이 나온다는 네, 말이죠. 맞아요.
그게 원래는 훨씬 더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체육과에 다니는데 누구는 무용을 하는데 막 오고 묻힌다고 뭐 이런 거 있었고 누구는 되게 디테일하네. 캘리걸 액센트가 있다 이렇게 막 써야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작이 있었나? 아니요, 그게 원작에 원작이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없었어요. 아, 네. 근데 그걸 다 원래는 그 클럽에서 한 명씩 클로즈업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컷으로 인터컷으로 넘어가서 대학교에서 평상시 실제 네, 모습 이런 강의하는 거 보여주고 외항사 승무원 준비하는 거 보여주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거에 한신 다 나눠지는 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다 찍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클럽에서 그냥 딱 나눈 건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소스가 있으니까 이런 악센트 쓰는 사람이구나. 이 평소에 이렇게 되는데 뭐 술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힌트들에 따라서 캐릭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캘리걸 누구였을까 그 중에 캘리걸. 그래서 승무원분 아니셨을까? 영어를 써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외항사 승무원 뭐 이런 거니까. 제일 일찍했는데. 아니야. 은수님. 제일 일찍했다고? 은수는 되게 그냥 주변에 이제 약간 자연기 같은 느낌이었지 자연뽕. 오히려. 그래. 자연? 머리만 길었지. 아니야. 나는 그분이 제일 진국이라 생각해 나는. 제일 우아하다 생각했어. 우아하지. 다 우아하지 뭐. 기갈이 있는 캐릭터. 그래. 근데 약간 왜냐면 고영이랑 제일 뭔가 속 깊은 얘기 할 것 같은 친구는 은수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장면이 좀 보면서 너무 의잉스러웠던 게 어디였지? 호텔 뷔페였나? 되게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1, 2화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사진 찍자면서 창틀에 올라가고 카페가 아니라 무슨 식당이었어. 그 지태가 창틀 올라갔어. 그거 보면서 저거 좀 과하잖아. 저런 게이가 어딨어?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가끔 있잖아. 많이는 없지만 있다. 가끔 있잖아요. 과한 친구들. 있긴 한데 보면서 약간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래 뭐 같은 분도 있으니까 이 생각도 그래 비슷한 거지.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좀 워낙 본인 끼에 못 이겨서 막 유튜브도 하고 막 이러는 분들인데 근데 뭔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기에는 아무리 끼를 과하게 떠는 친구도 막 갑자기 사진 찍자는데 그런 조용한 식당에서 창틀에 올라가서 막 이런 포즈를 취하고 막 그런 경우는 없지 않나? 그건 그냥 우리의 베리에이션이 좀 작고 작을 수도 있다. 그런가? 그건 약간 끼보다는 좀 자기애나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우리도 약간 한 줌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세상은 넓고 개인은 많고. 근데 진짜 이거 할 때 유튜브 추천 많이 해드렸어요. 다른 감독님들이나 레퍼런스로 서로 막 이런 거 있다 막 보여주고 배우분들한테도 그렇고.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많이 봤던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채널이 있는데 그게 진짜로 여사친과 어떤 남자들이 같이 막 나온다 이런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스태프들끼리도 되게 많이 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좋은 레퍼런스가 바로 요즘엔 있네요. 그러면 이런 지금까지 말했던 끼나 기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을 조금 더 그러니까 아주 넓게 보시고 각본을 그렇게 작성을 하신 건가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그러니까 고민이 되게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공개되고 나서도 가장 갑론을박이 있었던 피드백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기준은 어쨌든 글과 여기에 들어있는 이 사람의 삶을 바탕으로 리얼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럽에서 술을 마시면 둥글게 모여서 롤리폴리 춤을 서로 마주보면서 춘다고 되어 있었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네. 실제로 맞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섹시러버가 나오면은 무대에 올라간다. 아니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노래 나온다 이러면서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된 전체적인 어떤 그 과정이나 이제 글들을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러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일상 속에 있고 그러다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소위 말하는 어떤 게이 캐릭터를 다룰 때 많이 얘기되는 뭐 끼라던가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부분에서 가장 리얼하게 이 삶을 살고 있고 이거를 좋아하고 내 기호가 여기에 맞닿아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끼 그런 정도의 어떤 태도
이 정도 선이 아니겠느냐라고 선택을 한 거였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게 조금 좀 눌러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색깔을 좀 바꿔야 된다든지 네네. 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생경한 포인트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게 조금 덜어진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책을 읽었을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이 박상영 작가님의 이 책이 문단에 딱 제시한 어떤 퀴어의 1인칭 화자가 이야기하는 퀴어 이야기로서 던진 어떤 파급력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힘들게 제작돼서 드라마로 나올 때 그 퀴어에 대한 것들을 대중들한테 던져줄 때 있어서 뭔가 이렇게 둥글게 디자인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감 없이. 네네. 실제로 어딘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무대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해서 뭔가 어떤 용어들로 뭐 기갈이라든지 뭐 벅차다라고 하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고영은 그거를 다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인물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의 디자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되게 좀 강력하게 퀴어 씬에서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되게 압축적으로 갖고 있는 되게 발산하는 인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또 너무 그렇게만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8화를 볼 때 사람들이 지칠 수도 있겠지만 뒤에 가면 변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거를 강력하게 설령 어느 지점에서는 좀 촌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해도 조금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끼가 좀 빠지더라고 뒤에 가니. 확 이렇게 차분해지죠. 아주 되게 또 능글맞게 연기를 잘하셨어요. 특히나 그 뷰러 찝고 이러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미애랑 같이 막 뭐 택시 잡았어 가자 할 때 택시 잡았어. 그때도 엄청 능청스럽게 너무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를 다 그러니까 디렉팅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안 들어간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클럽에 이제 끝나고 나와서 조금 있으면 해가 뜨는데 친구랑 같이 택시 타고 너네 집 갈까 할 때 뭘 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이럴 때는 클럽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데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근데 실제 아이스크림은 현장에서 뭔가 계속 반복 촬영해야 되는데 이게 쓸 수 있는 소품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아쉽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수경 배우가 사탕 몰고 있지 않겠느냐. 보통 끝나고 나면 단 거 많이 먹고 군것질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탕을 구해서 같이 먹으면서 사탕을 이쪽에 저쪽으로 굴리면서 막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진짜 놀고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택시가 오면은 바로 약간 이 물리적 개연성 없이 택시 잡을까? 그래 택시 가는 식으로 타이밍 잡아도 되겠느냐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너무 재밌다. 그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디자인된 게 많고 그런 부분에서 남영수 배우님이 이 이해도가 아주 좋으셨던 거죠. 뷰러 이런 아이디어도 본인이 내신 거고. 그러게요. 신기하네. 거기가 여러 회차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호모힐이라고 하는 그 이태원. 우리 눈에 우사단 너무나 익은 그 언덕 있잖아요. 그 막 클라 이렇게 쭉 있는 호모힐이라고 하잖아. 게이힐 호모힐은 모르겠다. 왜 선거? 어이없어. 야 게이힐보다 호모힐이 훨씬 많이 쓰이지. 그런가? 그건 우리 되게 자주적인 말이니까. 역사가 있는 곳이니까. 호모힐을 우리는 써도 돼 호모힐. 니네들은 쓰면 안 돼? 약간 이런 거지.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가 되게 사람이 원래 되게 많은 주말에 사람이 진짜 많은 길인데. 네. 그러면 어떻게 거기를 쓰신 거예요? 평일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일단은 실제 그 공간에서 어쨌든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조는 제가 완전히 갖고 가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서 스태프들하고 골목골목 다 돌았고 뭐 어떤 뭐 클럽이라든지 어떤 업소의 그런 어떻게 포석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면밀하게 관찰을 한 뒤에 그 메인 도로가 영화도 거기서 찍었고요. 맞아요. 영화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하나 옆골목이긴 하지만 거기 예전에 독립영화 중에 꿈의 제인이라고 구교환 배우 나왔던 그것도 이태원 배경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여기서 이제 찍자라고 하고 일단은 평일을 잡아야 되고 무조건 주말에는 너무 통행 인구가 많기 때문에 평일을 잡고 근데 평일을 잡았는데도 사람들이 차들에 좀 통행이 있기는 했지만 최대한 저희가 이제 그 너무 불편하지 않게 이제 안배가면서 했고 그리고 평일에서 시간이 조금 늦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없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평일에 그 밤 시간 되면은 거기 골목에 있는 업소들 중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불을 다 꺼놓고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협조를 좀 받아서 불을 좀만 켜두고 가시면 안 되겠네. 여기에 좀 아직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골목에서
잠깐 클럽에서 만났던 잘생긴 사람과 고영이 우습게 헤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1화 마지막쯤에. 근데 그때 앉아가지고 혼자 울면서 사진도 보정해서 올리는 주제면서 욕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그 퀸이라는 곳 앞이에요. 네네. 근데 원래는 그 시간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불을 켜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식의 어떤 협조를 얻어서 사람이 아. 없는 시간대로 하되 그 골목은 아직 좀 이렇게 빛이 움직이는 시간처럼 보이게 협조를 받았죠.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그 잘생긴 연하남. 그 인스타 슈거풀이 인플루언서. 추다가 타인애 아니야? 길에도 추지 말라. 그러면 그 클럽 신들은 근데 실제로 저희 그 게이 클럽을 빌려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실제로 게이 클럽을 빌려서 진행을 했고요. 되게 익숙한 데가 익숙한- 여기저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실제로 영화도 그 클럽을 빌려서 촬영을 했는데 네. 옆에 이제 그 힘이라는 클럽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촬영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오. 일반 클럽이라고 생각했어요. 영화는. 예, 그렇죠. 네. 몰랐는데 그게 되게 그 리얼리티나 이런 걸 담아내고자 하는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게 퀴어 서사가 드라마화가 돼서 이제 메인스트림에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에 저는 여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런 공간을 다루는 여러 가지 것들도 좀 이런 시도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춤을 춰야 된다라는 게 지문에 항상 적혀 있는데 네. 모든 스태프들이 스테이지가 뭐지? 야, 우리 스테이지가 뭐야? 일반 클럽은 스테이지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클럽마다 이게 다르기는 한데 일반 그 아이디어를 저희가 모아야 됐던 거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는 그냥 일반 그 촬영 협조가 잘 되는 다른 클럽에서 네.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그 제작을 해서 찍자라고 한 번은 그렇게 결정이 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4명이 올라가야 되고 4명의 키가 크고 이런 배우분들이 올라가서 해야 되고 했는데 미술 감독님이 이게 각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뭘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킹클럽을 이제 가게 된 거죠. 이게 뭘까? 킹클럽을 딱 갔는데 모든 스태프들이 그때 처음에 문 딱 열었을 때 아직 사람들 없을 때 도움을 받아서 안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르르 가가지고 딱 가서 그 스테이지. 당시 킹클럽 딱 그거 보고 네. 스테이지 이거다. 저게 스테이지구나. 저게 여기에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총괄 PD님이나 이렇게 딱 이렇게 처음 딱 갔을 때 이렇게 높고 네. 이렇게 넓고 단단한 스테이지가 있구나. 일반 클럽은 없을 그쵸. 거예요. DJ 박스 앞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네. 다 하면서 어쨌든 클럽의 이미 시나리오에 있었던 속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랬고 다른 의미로도 그랬고 당사자성이 있는 어떤 공간에 가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토픽이었고 실제로 킹 클럽이 촬영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었어요. 넓고요. 네. 예, 그 빛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김 대표님의 큰 도움을 받아서 찍게 됐고 좋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제로 살짝 넘어가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HIV 관련된 질문인데요. 어쨌든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HIV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주인공 고영이 HIV 감염이라는 사실이 5, 6화에서 드러나니까 그래서 근데 또 감독님이 저번에 사전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다루실 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다고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셨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인데 네. 소설에 너무 중요한 요소였어요. 네. 인물에게. 네, 내 바이러스에 카일리란 이름을 붙여서 그 음. 소설에 보면은 뭐 마돈나도 아니고 브리트니도 아니고 여기에는 비욘세도 아니고 카일리가 어울린다 막 이런 맞아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인공의 의식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5, 6화에 가면은 굉장히 핵심적으로 그 사랑 라인에 멜로 라인에 중요한 결핍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뛰어넘고 뭔가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덜그럭거리면서 간극이 생겨나는 그 소재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핵심 소재인데 문제는 이게 연작의 구성을 가지고 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앞에 1, 2, 3, 4화에 나왔던 고영의 삶 속에서도 이게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고영 너무 좀 못된 걸 좀 넘어서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들을 가지게 된 거죠. 저도 이제 동일한 질문을 스스로한테 하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회사에.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인권단체 활동했던 경험이 있고 어떤 감염인이라고 했을 때 내 삶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 항상 그 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내가 간염이나 결핵 환자라고 해도 다른 사람하고 동거를 하건 연애를 하건 스킨십을 하건 신경을 쓰게 마련인데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편견과 낙인이 찍힐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바이러스를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관계망 속에서 딜레마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퀴어를 표방한다고 하고 퀴어 소설로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텍스트가 나올 때 고영이라는 인물이 그 딜레마를 안 다루면은 어색하다. 근데 또 부딪히는 게 오류카에는 그 딜레마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너무 그렇죠. 잘 그걸 드라마로 풀어내주셨고 근데 1, 2, 3, 4가 약간 제 마음에 애매해지더라고요. 그 딜레마를 넣는 게 자연스러우나 넣을 수 있는 지금 단계가 아니고 그렇다고 없어? 그러면은 고영은 그렇게 뭔가 나쁜 사람 사실 고소당해도 할 말 없는 수도 있거든요. 영수 캐릭터는 심지어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자신을 해치는 행동까지 할 정도로 감정의 폭이 높았는데 이 문제가 빠져 있다고 하니 애매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1, 2, 3, 4화에는 그걸 이제 숨긴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평행우주 같네라고 생각하셔도 사실은 할 말 없어요. 여기에서 그게 뭐 약을 잠깐 먹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드러나는 것도 오히려 그게 오해를 살 수 있고 신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다룰 거면은 오류카처럼 제대로 다루거나 아니면은 그게 없는 것처럼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 후자의 방식을 선택을 해서 이 앞부분의 삶에서는 HIV로 인한 딜레마나 그런 게 없는 세계처럼 다뤘어요. 그렇지만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좀 남죠. 이 얘기를 다룰 거면은 전반적으로 그게 잘 녹아있는 방식의 통일성이 필요했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옴니버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다르게 보셔도 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은 제작적 측면에서 우리가 가져갔어야 했고 그렇다고 이 문제는 연속적으로 가져가자고 하니 모순적인 지점이 좀 나왔고 이런 부분이 같이 공존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 근데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이게 그 남규나 영수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물론 그 고영이라는 인물이 그 깊은 고민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철없거나 몰랐어서 뭐 아니면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교묘하게 잘 숨기고 뭔가 이렇게 다른 방안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야기적으로 다 다루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프로덕션에 바로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걸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없기도 했고 그래서 항상 되게 어려운 그런 소재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 5, 6화 이후부터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큰 어떤 거부감이나 이견 없이 잘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예, 그 뒤에서 카일리로 나온 소재로 잘 녹아내지 않았나. 그렇죠. 네. 원작에서도 약간 플래시백처럼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그렇죠. 어떻게 카일리를 얻게 된지가 나오고 그리고 태국에 가서 그런 약을 사는 그런 장면이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원작을 잘 반영했다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거에 큰 의문점을 갖지 않았는데 다른 친구도 제 아는 친구도 이 얘기를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 2, 3, 4화에서는 왜 그거를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아 그랬었지라고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소설 자체가 이게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굉장히 그 소설 단편 소설 4개가 굉장히 느슨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원작 소설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막 그 주인공이 한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정말 이 1편에 나와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에 나와 대도시 사랑법에 나와가 정말로 다 동일 인물인가 하는 확신은 없더라고요. 사실 읽는데 소설을 읽을 때는 발표도 따로따로 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평행 우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을 때는 오히려 좀 더 그냥 별 생각이 없이 읽었는데 근데 이게 드라마화 되면서 그 4편의 작품에서 그 주인공을 한 배우가 연기를 하고 이게 연작처럼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설정상의 오류인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냥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시면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규호를 뭐 제일 먼저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이게 옴니버스 이야기로 각 연출자가 다른 4편의 다른 옴니버스
식의 어떤 이야기다. 그냥 주인공이 같은 이름으로 나오는 네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차라리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더 자율도도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연속성이랑 그 연작의 성격이 강해야 된다는 그 강력한 그 주문 때문에 근데 또 너무 이해를 하는 게 옴니버스다라고 했을 때 이게 플랫폼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거를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건데 작품을 만들고 나서 유리하지 않거든요. 옴니버스는 이탈률이 작품마다 그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아서 솔직히 말하면 투자 편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 옴니버스 성격이 강하면 안 돼서 누가 봐도 옴니버스 성향이 강한 이야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연대기를 떠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좀 드러나고 숨기고를 하지 않았나. 어쨌든 이 대중 작품에서 이제 HIV가 이렇게 다뤄진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의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디테일하고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디테일한 그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네, 뭐 취업이라든지 뭐 맞아요. 어떤 데 중국에 가지 못하게 네, 되는 네. 이유도 맞아. 크게 그거였고. 예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나오셨던 그 베일님이 네. 중국에서 원래 일을 맞아요. 하시다가 네. HIV 감염 사실을 알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귀국하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방송에서. 저는 딱 그 장면 보면서 딱 맞아. 생각이 났어요. 맞아, 아 그 부분이 맞다 딱 이러면서. 생각이 났어. 근데 저는 이 드라마에서 HIV를 다루는 방식이 되게 좋았던 지점이 너무 마냥 우울하게만 그리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또 마냥 희망적으로만 그리지도 않아서 정말 사실 차별은 너무나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너무나 사소한 방향에서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그려져 있었고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감염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나의 생활 자체는 너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고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지만 그치. 어쨌든 누군가와 이제 사귀고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이게 걸림돌이 되고 항상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지? 한 번 더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게 드라마에 되게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아서 혹은 뭐 신체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때 그치 그런 게 되게 잘 그려져서 좋았어요. 현실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감독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벌써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감독님께서 다른 감독님들의 연출하신 파트를 이렇게 보시다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궁금해요. 여러 부분 있었는데 네. 꼽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저는 사실 7, 8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김세인 감독님의 그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라던가 그 전에 컨테이너 이런 장단편도 다 좋아했었는데 네네. 7, 8화가 뭔가 굵직한 어떤 사건으로 다가온다기보단 어떤 그 인상적인 느낌으로 채워져 있는 텍스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낼 수 있을까에 스스로도 뭔가 되게 호기심이 많았는데 하빕이라는 인물을 만날 때 그리고 그와 함께 숨바꼭질 같은 걸 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진짜 감탄했어요. 정말 이건 진짜 약간 좀 시네마적인 접근을 한 부분이고 그 콘티가 진짜 정교한 예술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초반 편집본 딱 보고 나서 바로 연락했거든요. 최영 감독님하고 김세인 감독님한테 이거 어떻게 한 거냐. 진짜 너무 죽인다 이거.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떤 뭐 대중의 시선과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시네아스트를 지향을 하거나 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이건 진짜로 예술적인 콘티예요. 조명부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동작들로 관계를 설명하는 그 간결한 방식도 좋았고 그 처음 하비비랑 그 호텔에서 만날 때 거리가 멀리 두 사람이 있다가 조금씩 다가오면서 고영이 술 한 병을 들고 나중에는 두 사람이 되게 클로즈업으로 모이는 그 구성이 있어요. 네. 이것도 많은 말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컷 몇 개로 두 사람이 굉장히 내밀한 위치에까지 왔다는 텐션을 딱 주거든요. 그것도 이 서사와 스타일의 되게 완벽한 결합. 조명도 너무 좋고 그런 부분들이
그 김세인 감독님과 이진근 촬영 감독님이 최근에 그 장손이라는 그 촬영이 엄청 좋았던 그 영화를 찍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배우분들과 해서 그 삼박자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 진짜 연출력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봤던 장면이었어요.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진짜 7, 8화를 딱 보면서 그러니까 7, 8화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드라마를 다 보고서 이제 막 그 제작 발표나 이런 영상을 쭉 봤거든요. 근데 7, 8화 감독님이 너무 젊으신 거예요. 제일 젊으시죠. 네. 네네. 근데 내가 봤던 7, 8화의 느낌은 뭔가 약간 되게 베테랑 느낌. 베테랑이 엄청 공을 들여서 음. 찍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처음에 딱 이제 구두를 신잖아요. 맞아. 방에 들어가서. 근데 그 장면부터 이렇게 쭉 뒤에 나오고 서로 이렇게 붙어서 이제 뒤에 이제 막 시위하는 장면들까지가 딱 서로 이제 쭉 가까워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규탄하라. 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 저는 7, 8화에서 그 장면이 제일 너무 좋았어요. 루프탑 바에서 술 칵테일 다 다 시켜놓고 시켜서 다 너무 예뻤어. 근데 그게 소설을 다시 보는데 소설에서 굉장히 짧게. 한 세 문장 맞아요. 정도로 그냥 모든 술을 맛봤다. 그냥 그 정도 맞아요. 서술로 끝나는 부분인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예쁜 보여주기도 장면으로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진짜. 제가 원작 읽을 때는 약간 하비비의 중요성,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저도 되게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물론 드라마에서는 김원중 배우, 김원중 모델 구분이 하시기도 했지만 그 뭔가 되게 첫 만남이 난 그리고 되게 규호일 수도 있겠다는 마음 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너무 좀 짠했고. 맞아. 그리고 그 방콕에서 서로 누워서 비 맞는 씬이 있는데 그건 전 그 장면을 좋아하는데 처음이랑 뒤가 다르거든요. 5, 6화에 나온 그 장면이랑 7, 8화에 나온 장면이 달라요. 그래서 뭐야 이거 오게팅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선. 보니까 그게 네. 서로 기억이 다른 거죠. 기억이 교의 다르구나. 기억에선 이렇게 됐고 맞아. 고영 기억에선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방콕에서 추억이 있지만 또 서로가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해서 되게 싶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 좀 궁금한 게 어쨌든 로케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날 두 감독님이 같이 가서 찍으신 건가요? 그런 거는 뭐 방콕에 제가 안 따라가서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그 같은 날 네. 어쨌든 세팅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네. 5, 6화를 찍고 7, 8화를 찍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간 김에 다 아마 거기서 네네네. 찍을 건 다 네. 찍어왔어요. 간 거는 어쨌든 동시에 가셨어요. 아. 동시에 가셔서 5, 6화, 7, 8화 분량을 스케줄 되게 빡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나눠서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한 번에. 진짜 힘드셨겠다. 진짜 해외 이렇게는 더 힘들잖아요, 사실. 맞아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다 보니 벌써 2시간. 두 시간이 흘러버려서 세부로 쪼개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대도시 사랑법을 보신 분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고 혹시 안 보신 분들도 방송 들으시고 나서 또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알면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여전히 티빙에서 절찬리 스트리밍 중이니까 네,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대도시 사랑법 손태경 감독님 이야기는 비하인드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화에서 이제 손태경 감독님의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PC한 놀이터 개피방